라이플로 아카데미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실패라고 봐야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내용의 무게중심이 프레젠터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그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게의 중심을 청중 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걸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중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청중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뉩니다. 프레젠테이션 이전의 생각과 프레젠테이션 후에 변화된 생각이죠. 그 변화된 생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A와 B라고 한번 해보죠. 프레젠테이션의 여정은 A에서 시작해 B로 끝납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에 청중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모두 A와 B가 각자 다를 수가 있죠. B는 프레젠터가 설계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의 목표점이죠. 제가 기존의 비싼 매트리스를 비판하고 중저가 박스 배송 매트리스를 예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아마 이런 메시지가 바로 제가 원하는 청중의 변화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저 메시지는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저 말이 맞아 하는 긍정적인 반응, 그냥 고려해볼 만해 하는 중도적인 내용,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 부정적 형태까지 대략 3가지 정도의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 말을 경청했다는 뜻이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최악의 결과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반응을 받아들였을 때 프레젠터는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실 괜찮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잖아 하고 반응하거나 여전히 몰라 난 관심 없어 하는 경우죠.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초에 오해했거나 애초에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상의 B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응 B를 위해선 A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 역시 단순한 양상을 보이죠.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나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나 비호감, 무관심을 가진 대략 3가지 형태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A는 주로 선입견입니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엔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하죠. 다음에 등장할 프레젠터를 보기 전부터 이미 3명이나 앞선 발표자들을 봐왔기에 별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실패한 주제였기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발표를 들어서 집중이 어려울 수도 있죠. 프레젠터가 등장하는 순간 그의 외모나 성별, 나이 등으로 이러한 선입견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그에 맞는 B를 설계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모두 체크리스트 같이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받아들었을 때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죠. 순전히 청중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한 겁니다. 청중의 지금 상태에 맞는 B를 설계하기 위해서죠. 상당히 복잡하고 많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를 대략 이 19개 정도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나하나 알아보죠.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일단 청중에 대한 분류부터 하세요.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누가 내 보고서와 발표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지, 누가 그냥 참석하기만 하는 건지 말이죠. 의사결정권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부 보고서는 익히 알려진 분들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에 정통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청중이 프레젠터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세요. 내 소속, 학력, 경력과 나이, 성별, 외모, 차림새까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는 이걸 발표하기엔 너무 어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대해서 청중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통할까? 아니면 아예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걸까?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 주제가 튀어나왔나?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한테 이걸 발표하라고 했지? 이 항목에서 보통 보고서의 톤 앤 매너가 정해집니다. 앞선 주제와 연결되는 항목입니다만 사실 이 항목은 다른 18개 항목을 모두 평가한 다음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의사결정자들은 나름의 좋아하는 형식이 있죠. 그걸 맞춰줘도 되고 아니면 그걸 역이용해 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산업군마다 해당 산업군에서 널리 쓰이는 모형새들이라는 게 있죠. 일단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공공입찰의 경우 이러한 형식이 RFP에 정의되기도 합니다. 스피치는 진정성 있게가 요즘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제스처와 발음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속을 알기 힘든 포커페이스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저도 처음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목소리 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런 DJ 톤의 목소리도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무대는 물리적인 무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큰 회의의 마이너한 주제일 수도 있고 제 발표를 위해 모두가 모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자리일 수도 있고 들러리일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더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강력한 선입견을 제공합니다. 과거 같은 주제로 보고했던 전력이 있다면 그때의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스탠스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력이 있는 경우에 뭐야 이거 몇 년째 안 된다고 결론 난 주제를 또 가져온 거야? 하고 처음부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라면 일단 초반에 예전에 그 내용이 아니란 걸 상기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대부분의 보고서는 사실은 사전에 제출됩니다. 제안 발표 역시 제안서는 사전에 제출되죠. 과연 참석자들이 꼼꼼하게 읽고 올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안들은 아예 서론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쟁점으로 직접 뛰어들기도 하죠. 대면 없이 메일로 보내고 끝나는 문서들도 많습니다. 그게 유력할 경우에는 문서 내에 말로 할 내용까지 모두 넣을 것이냐 아니면 흥미를 유발해 나를 부르도록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의 연관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밖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걸 추진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의외로 많고 가끔 밖의 상황이란 걸 몰라서 발표자인 제가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쟁 PT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되면 전 모든 슬라이드를 JPG로 만들고 그 그림들을 하나씩 슬라이드에 붙여서 슬라이드 파일을 만든 다음 그걸로 PT를 합니다. 레이아웃이 폰트가 없어서 깨지거나 하는 등의 상황을 최소화해 주기 때문이죠. 동영상 등은 아예 빼버리고 애니메이션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포맷의 파일을 USB에 담아가지고 가죠. 혹시나 해서요.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가 청중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요소들이었다면 이건 프레젠테이션 환경에 대한 겁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이라고 해서 10분을 꽉 채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가지고 갔다가 몇 번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제 시간 5분 정도를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5분 내에 발표해야 했는데 즉석에서 줄여서 발표하느라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만약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약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의 질의응답 시간은 발표 시간과 비슷한 분량이 주어지는데요.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질의응답용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가야 되죠. 만약 경쟁자가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하게 됩니다. 기록 경기에서 순위 경기가 되는 거죠. 1등을 차지하려는 노력이 제 1번 노력이 되는 거죠. 나만 아무리 잘해봤자 나보다 더 잘하는 상대가 항상 존재하면은 늘 패배하게 됩니다. 늘상 만나는 경쟁자가 있다면은 평소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아야죠.
경쟁 PT는 상대평가라 좀 치사하지만 나를 상대방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대의 약점에 대해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때 발표 순서에 따라서 전략이 정해지게 되죠. 첫 번째 순서라면 뒤에 등장할 경쟁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앞서 등장한 경쟁자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 입찰의 RFP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조라든가 페인 포인트, 지금 현재 운영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점대로 고지식하게 채점하는 경우도 많지 않죠. 제안 요청서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제안서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보통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좌측의 4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른쪽 19개 항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관련 문서들을 읽어가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청중들에게 접근해 갈지 접근 전략을 짜는 거죠. 도전 K 스타트업 방송에 나선 어떤 스타트업은 예선을 거쳐서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6까지 올라갔습니다. 19개 항목을 쭉 적어놓고 보니 제 생각에는 이번이 1회 대회여서 아무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이 우리의 가습기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19개 항목이 모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되지만 특히 경쟁자와 주제, 사회 이슈가 중요한 요소 같았습니다. 반면 어느 공공기업의 유지보수 업체 선정 경쟁 PT에는 명목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체를 관망해보니 관건은 의사결정자인 심사위원 8명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심사에 임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PT를 준비할 때는 초반부터 이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쉬운 수준에서 자세히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시작하자는 작전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듯 이 19개 항목은 선별적으로 쓰이고 사안마다 중요한 항목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19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받아들고 난 뒤에 이 구성 요소들을 평가하고 초기 자료들을 묶어서 청중에 대한 어프로치, 즉 접근 전략을 수립합니다. 청중이 이 프레젠테이션 이전에 가지는 A를 조사해서 B를 대략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저는 이 작업을 스탠스를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설정한 문서 작성 5단계의 첫머리에 등장하죠. 저는 스탠스, 논리구조, 스토리텔링, 작성, 발표에 문서 작성 5단계에 앞서서 이 세 단계를 기획으로 분류하는데요. 여기에 80%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 단추인 고객에 대한 어프로치를 결정하는 스탠스 잡기는 그래서 중요하죠. 프레젠테이션 메커니즘의 전반을 초반부터 설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19개 항목을 채워나가면서 말이죠. 이제 다시 아까의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보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청중이 가진 선입견 A를 프레젠터가 의도한 B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C가 있죠. C는 궁극의 목표입니다. 만약 제가 영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궁극의 목표는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게 C죠. 하지만 모두의 분위기가 왠지 조심스럽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뜻 진출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태가 A죠. 따라서 첫 번째 보고에선 의도한 반응을 영국 시장 진출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도록 만들고 그 시기와 방법은 좀 신중을 기한다 정도가 B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에서 B를 설계할 땐 B와 C가 같아도 되지만 보통은 A와 C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경쟁자가 등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의사결정자인데 프레젠터는 제각각이죠.
다 같은 조건이지만 사실 경쟁자마다 출발점인 A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저희는 맨 아래에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경쟁자 E는 아무래도 청중한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인데도 훨씬 더 멀리서 출발을 하죠. 반면에 중간에 있는 경쟁자 1은 뭔가 좋은 인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0m쯤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값도 C와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실제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A에서 B로 한 번에 마음이 넘어가 버리진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넘어가죠. B1, B2 이런 식으로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면 단계적으로 허들을 넘듯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의 메커니즘을 총 정리해보죠. 프레젠테이션의 여정은 A에서 B까지, 의사결정권자는 청중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A를 우리가 의도한 반응 B로 바꾸는 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궁극의 목표 C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의도한 반응 B는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마음 A에서 궁극의 목표 C,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통은 2단계나 3단계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의도한 B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서 기획과 작성을 이렇게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스, 논리구조, 스토리텔링으로 기획의 80%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작성과 발표, 나머지 20%를 구성을 하는 거죠. 저희는 보통 MS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키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과 노력의 80%를 기획으로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기획의 도구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주로 에버노트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기획을 위한 생각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뭔가 기획되어 나온 것들을 축적해 놔야 되는 거죠. 이 기획 과정에서 저는 기획자의 생각 정리 역량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탠스 부분에서 나오는 생각의 폭, 얼마나 생각을 넓혀서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그려낼 것인가, 이게 기획자의 생각 정리 역량 3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까지 끝나서 모든 자료 작성이 끝났을 때 저는 3가지를 또 평가를 해봅니다. 논리와 스토리의 3원칙이죠.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생각이 깊이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디테일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한 방에 있는 임팩트가 있는가, 이 3가지를 보고서를 다 쓰는 순간에 한번 다시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주변에 있는 논리와 스토리 3원칙, 그리고 기획자의 생각 정리 역량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라이플로 아카데미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